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수름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도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 볼 텐데 이번 주는 딱 3일만 일하면 됩니다. 힘내시면 됩니다. 예, 힘을 내야 되는데 네. 저는 힘이 나는데 코스피가 힘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힘을 내서 아까 다이아몬드 방송 그 언더스탠딩에서 하길래 네.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예, 좀 오늘 코스피가 좀 자. 안 좋아서 농담으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 2,5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0.49% 하락한 2,495.7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장중한 때 2,486.44까지 밀렸다가 오후에 소폭 만회를 했지만 2,500선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이 2.12% 하락해서 839.17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1,339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는데요. 뭐 시황 보시는 분들이 잘 분석을 하시겠지만 왠지 또 추석 앞두고 장이 거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네. 외국인들에게 좀 더 부담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배터리 주식들이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의 영향도 컸었죠. 예, 그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워낙 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있다 보니까 네. 각각 8%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좀 줄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4% 넘게 그 전일 미국장에서 내렸는데요. 여기에 2차 전지가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이건 약간의 노이즈인 것 같은데 에코프로의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에코프로 유상증자가 아니고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상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공시가 에코프로 공시에 나오다 보니까 자회사라고 써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그 상장을 하게 되면은 신주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에코프로 쪽에다가 자회사 공시가 나왔던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그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장을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한 10억 달러 정도 그린본드 네. 발행을 했거든요. 네. 그건 채권으로 발행을 했던 부분이고 또 사실 6월 말에 에코프로비엠도 한 4,400억 정도 전환사채 발행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공장을 이렇게 만들 때는 단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네. 공장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은 그 차차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한데 이런 일들이 좀 시장에 큰 충격이 주지 않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뉴스가 들어올 때마다 조금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채권으로 발행하는 것과 예. 시장에서 증자하는 것과 예.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뭐 채권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자를 계속 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고 네네. 또 부채 비율이 좀 높아진다라는 부담이 있고 근데 증자를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주 배정을 하게 되면 주주들이 추가로 돈을 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자를 하는 명목이 되게 분명합니다. 네. 기존에 있는 설비에 비해서 주문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 물량만큼을 이제 공장을 추가로 짓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자금 조달을 만약에 그 기존 주주들이 응하지 않게 되면은 지분율이 좀 희석되는 네.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게 그 배터리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기차 판매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물론 장기 계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전기차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쳐요. 네. 그래서 그 테슬라 판매량,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월 판매 아니고 이제 주간 단위 판매 정도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건데 네. 조금 시장이 예민하게 받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그 전기차의 성장세가 전기차 판매량의 성장세가 조금은 둔화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다소 둔화되다 보니까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방안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뉴스인데요. 5,700만 원짜리 전기차 보조금을 780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한번 표를 같이 보시면은 기본 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600만 원을 차량 가격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차 회사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 회사도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할인을 하느냐에 맞춰서 비율대로 주기로 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 회사가 500만 원 가격 할인을 하면은 보조금을 100만 원 추가로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0만 원. 저 위에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차량 자동차 회사가 200만 원을 내리는 경우에는 35만 원이 순증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현대차하고 기아에서 그 아이오닉 5하고 아이오닉 6의 그 자동차 판매 가격을 320만 원을 확인을 하기로 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충전 크레딧, 그러니까 충전금, 충전할 때 돈 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크레딧을 80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500만 원이라 그랬는데 400만 원을 할인을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 정부 보조금이 저기 나온 거는 지금 100만 원이 최대라고 했는데 80만 원을 보조받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480만 원의 할인 효과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약간 좀 어려운 국면을 지나가고 있어요. 얼리어답터 시장에서 대중화 시장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데 네. 대중적인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조금 더 가격을 좀 낮출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전기차 사시려는 분들에게는 네. 조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그 뉴스 많이 전해드렸는데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도 많이 못 썼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게 되면 확실히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건가요? 그런 판단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가 좀 더 창출되는 효과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것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법인이 전기승용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2년 내에 한 대로 제한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풀었어요. 그거는 약간 플립 판매 쪽을 조금 더 열어줬다. 그래서 신규 수요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이주호 기자가 준비하셨죠. 자, 두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뉴스의 헤드라인은 한국신용평가가 건설사의 부동산 PF 리스크 끝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신용등급 하향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오늘 한국신용평가가 부동산 PF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다면서 예. 건설사들의 재무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아마 뉴스 보고 놀라신 분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국내 한 언론사가 단독 보도로 유명 대기업 건설사마저 금융당국에 SOS를 보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작년과 같은 PF 대출의 어떤 큰 리스크 내지는 이제 채권 시장의 동요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 당시 이제 보도에 언급된 금융권 관계자도 우리 대기업이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신용등급 낮은 건설사들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었었는데요. 자, 이번에 한신평의 리포트를 보니까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PF 보증은 지난해 말 대비 1.7조 원 증가한 27.7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7.7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2023년 들어서도 PF 보증이 계속 줄지 않고 늘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표를 한번 보시면요. 그 위험 수준별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 그나마 PF 보증 가운데 양호하다고 평가된 게 한 절반가량 되고요. 주의나 위험을 요구하는 PF 보증도 한 절반가량 됩니다. 그 오른편 그래프를 보시면 건설사별로 그러면 자기 자본에 비해서 주의나 위험의 그 위험성이 있는 PF 보증이 어느 정도의 비중이 되는지 보시면요. 지금 롯데건설이 조금 높죠. 그리고 현대건설은 좀 낮고 태영건설이 그 빨간 점이 지금 주의 위험인 거죠? 그렇죠. 자기 자본 대비 주의 위험 비율인 거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태영건설 별도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가 가장 높게 나오네요. 그렇죠. 롯데건설도 조금 높은 편이고요. 자,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별로도 이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기업을 한신평에서는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거고요.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조만간 보증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장들이 상당한데 27.7조 원 중 만기 3개월 내가 이제 23% 그리고 3개월에서 12개월 내가 36%로 60% 이상이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기간 동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작년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말고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차원 위험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지역별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느끼시겠지만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네, 이런 느낌들 갖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뭐 큰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형 건설사에 비해서 중견 이하의 건설사들은 지방에 있는 주택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고요. 또 오피스텔, 물류센터와 같이 분양 위험이 커진 사업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뭐 운전 자금이나 PF 보증 부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게 한신평의 평가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있고 임금 인상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 원가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또한 PF 리스크를 다소 부추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한신평에서는 이런 중소형, 중형 건설사 이하의 건설사들에 대한 신용 등급이 하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 여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야박하게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PF가 잘 안 됐다라는 거는 뭔가 이게 PF라는 게 결국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네. 이거를 자신들이 땅을 좀 비싸게 사면 이게 나중에 분양가를 되게 높게 해야 본전이 나오잖아요. 사업성이 낮다는 거죠, 그게. 예. 그러면은 그 땅을 좀 비싸게 산 경우에는 브릿지론에서 이제 PF로 넘어가기 좀 힘들거나 아니면 분양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게 그 작년하고 자꾸 비교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는 그 채권 시장 자체가 냉각이 돼서 정상적인 사업장의 롤오버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제가 시장에 좀 물어봤을 때는 정상적인 사업장의 롤오버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사업성이 떨어지는 PF 대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그 향후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이제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거는 사실 아이러니하게 건설사들에게는 유동성 공급이 많이 되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PF 시장이 아예 냉각됐다라고 보기보다는 특정 사업장들, 좀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장들이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뭐 프로젝트별로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 좀 해야죠. 모든 부동산 사업을 다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결국 마무리가 되는 거는 개인들한테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결론이 그 개인들한테 좀 비싸게 아파트 팔고 막 그래가지고 가계부채 확 늘어나고 건설사는 돈 벌고 뭐 그걸 원하는 건 그걸 아니잖아요.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그 개별 케이스대로 좀 접근을 하면 좋겠고 이게 전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라는 게 그 지금 업계 분들의 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뉴스까지 봤고요.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뉴스는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자본시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보기 안 좋은 그런 일이 좀 나와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 창원 특수강이 총수 개인 소유 회사에만 특별 할인 제도를 만들어 싼 값에 물건을 팔다가 적발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아그룹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지주회사가 있어요. 하나는 세아홀딩스가 있고 여기는 이게 2대 회장 장남이 지배하는 쪽이고 3대 회장의 아들이 하고 있는 건 세아 제강지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나온 얘기는 그 세아홀딩스 관련한 얘기인데 여기가 두 사장님이 둘 다 7, 8년생 동갑이고 사촌입니다. 그 공정위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지금 그 표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그 세아창원 특수강은 예전에 원래 포스코 특수강이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거를 세아그룹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 저 밑에 HPP 밑에 CTC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왼쪽에 그 세아 특수강에서 CTC에다가 스테인리스 강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CTC는 그걸 조금 가공을 해서 파는 건데 그럼 CTC가 돈을 잘 벌려면은 세아 창원 특수강이 싸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싸게 줬다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내용이고요. 그럼 싸게 왜 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태성 사장, 세아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이태성 사장이 자기 개인 회사가 있습니다. HPP라고 보통 이런 회사들을 뭐 경영 컨설팅이나 뭐 투자 뭐 사업 뭐 이런 거 한다라고 만들어 놓는데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가 100% 지배하고 있는 HPP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 밑에
CTC라는 회사가 있는 거고 여기다가 물량을 싸게 주는데 그냥 싸게 주면 걸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량 할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많이 사면 많이 사면 싸게 해준다라는 건데 분기별 300톤 이상 구입을 하게 되면은 킬로그램당 1,000원을 할인해주겠다. 네. 근데 그 정상 금액의 할인이 한 보통 킬로그램당 한 400원 정도 할인해주는데 여기만 2.5배를 할인을 해준 거예요. 근데 2.5배를 할인을 해준 게 이게 물량이 많으면 됩니다라는 네. 기준인데 그 정도 물량을 가져가는 데가 CTC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래부터요?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근거로 제시했던 거는 CTC하고 협의를 했다. 네. 협의를 해서 이 정도 물량이면 너네만 받을 수 있냐 네. 이런 협의를 좀 했었다라는 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분석이고요. 그래서 그 세아 창원 특수강이 CTC에 물량 할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익률이 한 20에서 30% 정도가 네. 나왔대요. 영업이익률이. 네. 근데 이 물량 할인을 한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 그럼 그 물량 할인만큼을 CTC가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 공정위의 시각에 의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26억 5천만 원을 부당 제공했다는 건데 여기서 그 표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네. 이 부분에서 그러면 CTC를 키워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CTC를 다시 세아 창원 특수강이 사갔습니다. 작년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그룹 기업에서 CTC가 그럼 CTC는 지금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일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동종업계 1위 회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걸 다시 세아 창원 특수강에다가 매각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HPP는 돈을 많이 벌었죠. 벌었겠죠. 예, 그 돈을 많이 벌고서 그 돈을 더해서 세아홀딩스 지분 9.38%를 샀다. 이게 결국은 이태선 사장의 세아홀딩스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거였다라는 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네. 뭐 세아그룹 쪽에서는 그 세아홀딩스 지분 취득한 게 한 400억 정도 되는데 네. 뭐 CTC가 한 100억 정도 되니까 그럴 이유가 그걸로 얻은 이익으로 산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해명보다는 공정위의 분석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재를 다룰 때는 좀 티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런 B2B 쪽에서는 이게 그 계약 조건 같은 거를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들의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100% 자회사를 통해 거래를 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거래를 해서 회사 사이즈를 키운 다음에 그거를 회사가 사가면 네. 그럼 또 세아베스테일 상장사잖아요. 네. 그 상장 회사가 오히려 자기들이 물량도 주고 그 물량 줘서 회사를 키운 걸 다시 사주고 네네. 그럼 현금까지 내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보기 안 좋은 거버넌스 이슈가 생겼구나. 이게 그 자본시장에서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개인주주들의 이익을 제 이익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을 누구에겐가 준 거니까요. 누구한테 준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반드시 근절돼야 될 거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예전에 뭐 프랜차이즈에서 뭐 티슈를 좀 일부러 이 회사 예, 거를 예. 쓰도록 한다든지 젓가락을 이 회사 걸 쓰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보일 텐데 예. B2B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젓가락도 B2B라 잘 안 보입니다. 소비자가 사는 건 아니기 네네. 때문에 어. 젓가락 회사와 치킨집이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게 또 한국의 거버넌스의 네네.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자, 한번 헤드라인부터 한번 보시죠. 다음 소식은요. 생숙 중 절반이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거는 신고하거나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러기 싫으시면 이행 강제금을 내시거나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나왔던 뉴스는 그럼 그 기한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며 언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되는지 그 기한을 1년 2개월 정도 더 유예한다는 오늘 뉴스가 나온 겁니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이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거기 생숙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차인들이 계시잖아요. 임차인들의 자녀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서 1년 2개월 정도 유예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던 소식들을 좀 쭉 살펴보자면 전국의 생숙은 총 18만 6천 실 정도가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를 명시한 2021년 12월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9만 6천 실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한
한 4만 7천 실 정도는 숙박업 신고를 냈고요. 반면에 그 나머지 반 정도인 4만 9천 실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불법 시설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체 생수 가운데 약 30% 가량을 이건 투자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는 원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출장자가 좀 장기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인 거잖아요. 하지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규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붐이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의 대체제로 주목받으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부터는 이제 그 생활형 숙박시설을 투자 수요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이런 그 제도들을 시행을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생숙을 거주용으로 이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생숙 광고, 분양 광고에 주거 불가를 명시하고 또 분양 계약 때에도 주거 불가를 안내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생숙 소유자가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생숙을 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 사실 여기에도 약간의 편법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장기 숙박하고 거주에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판례에서는 6개월 정도를 거주로 6개월 이상 살면 이건 거주로 삼는다라고 하긴 하지만, 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또 전입 신고를 하고 공과금을 내면 거주로 판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호텔이나 리조트 가서 전기료를 내지는 않잖아요. 예. 만약에 이제 그 전입 신고를 하고 공과금을 냈으면 이걸 거주 여부로 판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판별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점검 과정에서 이게 거주인지 장기 숙박인지를 아마 사례별로 따져야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진통도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그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를 했다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논평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사실 이 생수는 레지던스잖아요. 그렇죠. 레지던스면은 뭐 장기로 해서 뭐 한 달, 두 달 사는 건데, 네. 이게 그때 부동산 시장 워낙 뜨겁고 그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가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주택에 포함이 안 되니까 2주택, 3주택 투자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중과세 안 한다. 그래가지고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몰렸었어요. 이게 사실 알 사람들은 다 아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뭐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석해 보니 최소한 30% 이상은 투자 목적이더라. 네. 이게 정말 집 살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라 뭐 2주택, 3주택 좀 규제 피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은 원래 10월이 되면 그 생활형 숙박시설에 이제 주거하고 있으면 강제이행금 내도록 돼 있었어요. 네. 그거를 뭐 사실 그 1년 2개월 미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1년 2개월을 미루면 이게 뭐 완전히 바꿀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거기도 여전히 허들은 있습니다만 워낙 지금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걸 조금 미뤄준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입 신고 받아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공장이나 창고에도 한 달 이상 거주하면서 전입 신고하면 받아준다. 네. 근데 공장이나 창고가 숙박시설은 그러니까 아니죠. 주거시설은 네.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어쨌든 그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1년 2개월을 유예하긴 했지만, 이 제도는 그 당시에 조금 오늘 또 뭔 얘기가 나오냐면 부동산 관련한 공급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네. 공급 얘기가 나올 때 뭐가 있냐면 부동산 공급이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그럼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얘기가 그때 정부에서도 얼핏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투기 수요가 더 몰렸던 효과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주거시설로 주택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오늘 국토부에서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피해자일까 아니면은 좀 오해가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조금은 좀 원칙적인 네. 집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밀어주기로 했으니까 그 밀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하되, 네. 이거를 계속적으로 미룰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SK 에코플랜트가 그 안마 해상 풍력을 발주한 거기에 그
그 해상풍력 운송 설치 사업을 수주하고 우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규모는 여의도의 한 29배 정도 규모의 굉장히 넓은 규모고요. 그 서해 쪽에 한 40km 떨어진 곳에 한 532메가와트의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규모로는 굉장히 크고요. 그 이전에는 대부분 외국계가 하던 거를 우리나라가 한 거, 그리고 100메가와트가 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행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하고 같이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LS전선하고 LS마린솔루션이 해저 케이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뉴스가 같이 나왔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안마 해상풍력에 대해서 이 뉴스를 읽는 법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이 뉴스는 뭐냐면은 안마 해상풍력이 지금 한번 표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환경영향 평가 통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시장에서 정보를 미리 얻을 수는 없지만 정보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안마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와 신안 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약을 맺게 되는 건데 네. 갈 길이 엄청 멉니다. 근데 완료일이 7월, 8월이에요? 예, 근데 이거 나오더라도 네. 그 이제 REC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에서 REC를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입찰도 해야 되고 그걸 입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풍력 전기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PF 대출도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착공을 해야 되고. 아. 그러니까 이 뉴스는 한 27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 뉴스인데 이 뉴스가 조금은 이른 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내년 후쯤 착공 들어가면은 뭐 내년 후, 내후년 그때쯤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다. 그러니까 네. 이 뉴스를 보실 때 이게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그 다음에는 뭐 REC 입찰하는데 얼마나 됐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REC 입찰을 바탕으로 해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 거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뉴스가 조금 일렀다. 저 뉴스 보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야 여의도 29배만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거는 좀 네. 시간이 좀 필요한 뉴스라 해상풍력 관련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의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대충 그 기업의 매출이 언제쯤 잡힐 거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예. 자, 단신 헤드라인만 살짝 읽어주시고. 그러실까요? 네. 자, 그럼 단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담대랑 전세대출도 스마트폰으로 갈아탄다. 이제 내년 초부터 대환대출 가동한다.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그 예전에는 신용대출만 대환대출이 됐었는데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내년부터는 대환대출 바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탈석유 이만큼 어렵다. 레고 4억 달러 썼지만 친환경 대체제 못 찾아. 이거는 이제 레고에서 원래는 친환경 레고 블럭 원래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요. 만들려고 했다가 더 이상 좀 찾기 어렵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영국도 친환경 전환 5년 지연됐잖아요. 예. 이런 사례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자,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